알프스 산맥에 눈 덮인 봉구리들이 하늘과 맞닿은 스위스의 작은 도시 루체른. 그곳에 고요하고 정돈된 거리 끝, 거대한 호수를 그림처럼 마주한 언덕 위에 하얀 건물이 서 있었다. 안평 클리닉. 세상에 알려진 이름은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삶의 가장 무겁고도 마지막 선택과 관련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최고급 요양시설이나 호텔처럼 보였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고통스러운 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의 의지로 닫기 위해서였다. 오늘도 클리닉의 한 병실에서는 정해진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눈이 시리도록 하얗고 정갈했다. 하얀 벽, 하얀 시트,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의 하얀 설산까지. 오직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만이 연보라색으로 생명의 빛을 희미하게 발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의 앙상한 손 위로 투명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약물이 담긴 주사기는 기계에 정확히 장착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2명의 의료진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의사라기보다는 숙련된 기술자에 가까웠다. 감정은 철저히 배제된 채 모든 것은 정해진 규율과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준비되셨습니까? 의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노인은 말없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창밖의 거대한 자연을 향해 있었다. 저 장엄한 산맥 앞에서 한 인간의 삶이 끝나는 순간은 얼마나 작고 미미한가.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나온 삶의 회한, 혹은 마침내 찾아온 평화에 대한 안도감일까?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의사는 기계의 녹색 버튼을 눌렀다. 작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울리며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노인의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것은 독극물이 아니었다. 깊은 잠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면제였다. 스스로의 의지로 밸브를 열어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그것을 쥘 힘조차 없어 보였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 밸브 위에 올려주었다.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른 뒤 심장 박동을 알리던 모니터의 곡선이 서서히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 생명이 소음 없이, 고통 없이, 마치 촛불이 스르륵 꺼지듯 사라졌다. 의료진은 시간을 확인하고 사망 시각을 기록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이었고 안평 클리닉의 존재 이유였다. 이 하얀 건물 어딘가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길고 하얀 복도를 걸었다. 카트 바퀴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며 내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직원증이 걸려 있었고 옅은 회색 유니폼은 그녀의 존재를 이 병원의 배경처럼 만들어 주었다. 23살, 꿈 많고 활기 넘쳐야 할 나이였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타국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웃음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며 마주치는 의료진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대부분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며 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가끔 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잠시 머물 때면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무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동등한 동료로 대하는 존중도 아니었다. 그저 일을 하는 아시아인 여자아이. 그녀는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투명 인간과도 같았다. 서툴렀던 독일어는 이제 겨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녀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다. 서연의 일은 단순했다. 환자들이 떠나간 방을 정리하고 새로운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가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수발을 드는 보조 업무도 맡았다. 죽음이 머물다간 자리를 치우는 일. 누군가에게는 끔찍하고 불길한 일이겠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생계를 위한 노동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일이 좋았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공간은 역설적으로 가장 평온하고 고요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욕심도, 거짓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남은 시간을 어떻게 품위 있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한 생명이 꺼져나간 3개 2호실 앞에 섰다. 의료진이 나온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청소 담당 직원이 들어갈 수 있었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옅은 삶의 잔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다. 서연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알프스에 차고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죽음의 흔적을 씻어내듯 순환했다. 그녀는 묵묵히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바닥을 닦고 욕실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려졌다. 마치 방금 전까지 이곳에 존재했던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지워지는 의식과도 같았다. 서연은 일을 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슬픔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었다. 일을 마치고 직원 휴게실로 돌아오자 동료 몇몇이 모여 무언가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그녀를 의식하지 않는 척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들었어. 오늘 오후에 온다는 환자 말이야. 독일의 폰 하르트만 가문이래. 정말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거대 기업 말이구나. 어쩐지 켈러 박사님이 아침부터 예민해 보이더라니.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고 하던데. 둘째 딸이라고 했나 아직 20대라던데. 안타까운 일이야. 그들의 대화는 서연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다. 폰 하르트만, 서연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유럽 전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가문. 그런 가문의 딸이 왜 이곳을 찾게 되었을까? 수많은 최고급 병원과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이미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말없이 자신의 사물함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다. 어제 저녁에 만들어 온 김치볶음밥이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진 밥에서 나는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휴게실에 퍼지자 한 동료가 코를 찡긋하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서연, 또 그 마법의 음식을 먹는구나. 냄새가 아주 강렬한데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악이 없는 농담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다름에 대한 인식이 그녀의 마음을 작게 핥히었다. 이곳에서 김치는 그저 냄새나는 이국의 음식일 뿐이었다. 엄마의 손맛과 고향의 향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음식이라는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병원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1층 로비가 분주해졌고 켈러 박사가 직접 내려와 현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2층 복도에서 유리창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조용히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내려 주위를 살피더니 중년의 남녀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위험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하인리 폰 하르트만과 그의 아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체어에 앉은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채서 내려졌다. 클라라 폰 하르트만. 멀리서 보아도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몸을 담요로 감싸고 있었지만 드러난 얼굴과 손은 병적으로 창백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 같은 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깊은 우물 바닥에서 하늘의 작은 빛 조각을 올려다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가족들은 켈러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지나가는 복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거대하고 무거워서 마치 주변의 공기마저 압축시키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들이 VIP 병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곧 그녀에게도 지시가 내려올 터였다. 새로운 환자의 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조 업무를 준비하라는.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5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위치한 가장 큰 병실 앞에서 켈러 박사가 하인리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따님께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인리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총수도 사랑하는 딸의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들 옆을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다. 이미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는 루체른 호수와 알프스 산맥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혹시나 먼지 한 톨이라도 있을까 싶어 창틀을 다시 한번 닦았다. 그때 휠체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앞에서 마주한 클라라는 생각보다 더 연약해 보였다. 길고 검은 속눈썹 아래 그늘진 눈, 꼭 담은 입술은 그녀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목례를 하고 방을 나가려 했다. 그 순간 클라라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시간도 마치 멈춘 듯 했다. 서연은 클라라의 짙은 갈색 눈동자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깊은 고독을 보았다. 국적도, 살아온 환경도, 처한 상황도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였다. 클라라의 눈빛은 나를 좀 봐주세요. 진짜 나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많은 의사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클라라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꺼져가는 불꽃, 그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처절한 빛.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스위스의 평화로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낮에 보았던 그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비단 주머니에 쌓인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할머니의 유품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꺼내 들었다. 달빛 아래
병 안의 검은 가루가 신비로운 빛을 띠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게 생생하게 울렸다. 서연아, 이건 그냥 약이 아니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란다. 언젠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날이 올 게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클라라의 눈빛을 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은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포기한 병을, 자격증도 없는 청소부인 자신이 이 정체 모를 가루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것은 오만이고 망상일 뿐이었다. 서연은 유리병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그러나 클라라의 눈빛과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밤새도록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알프스의 고요한 밤. 한쪽에서는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잊혀졌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운명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안평 클리닉의 5층. 가장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에 위치한 VIP 병실은 외부의 소음과 단절된 하나의 세계였다. 바닥에는 최고급 양탄자가 깔려 발소리를 흡수했고 창문은 삼중으로 제작되어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소리마저 차단했다. 병실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거실에 가까웠다. 서연은 켈러 박사가 병실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환자의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일을 돕기 위해 불려온 것이었다. 이 시트를 새 것으로 갈아주세요. 환자분께서 좀 전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간호사 잉그리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잉그리드는 이 병원의 베테랑 간호사로 모든 것을 규율대로 처리하는 FM 스타일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환자에 대한 동정보다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철저함만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잉그리드가 건네준 깨끗한 시트를 받아들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클라라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황급히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클라라, 괜찮니? 조금만 참아. 진통제를 더 놓아달라고 할게. 아니요, 엄마. 네오는 괜찮아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서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딸의 손등에 키스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클라라의 발치로 다가가 시트를 걷어냈다. 침대에 누운 채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클라라의 다리가 드러났다. 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담요 아래 숨겨져 있던 그녀의 다리에는 검은색 점들이 얼룩처럼 퍼져 있었다. 점들은 단순히 색소 침착이 아니었다. 그 주변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붉고 검은 염증이 고름과 함께 뒤섞여 있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의 상처는 더욱 심각해 보였다. 누군가에게 물린 자국처럼 보이는 크고 둥근 상처는 주변 피부까지 괴사되어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상처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였다.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번개 같은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습한 여름이었다. 장마가 거친 뒤 온몸을 끈적하게 휘감는 공기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서연은 할머니를 따라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가고 있었다.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오르는 서연의 발걸음은 몹시도 투덜거렸다. 또래 친구들은 한창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며 놀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이런 날씨에만 약초가 잘 자란다며 그녀를 끌고 산으로 오셨다.
할머니, 덥고 힘들어요. 그냥 저 혼자 갈래요. 무슨 소리냐. 이 약초들은 그냥 풀이 아니다. 얘들아, 할미 좀 도와주라. 할머니는 허공에 대고 주문을 외우듯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다. 어린 서연의 눈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저 낡은 옷을 입은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 고집쟁이 노인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박서방네 막내 아들이 산에서 내려오다 벌레에 물려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급히 아이를 업고 할머니의 한의원으로 달려왔다. 서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문틈 사이로 안을 훔쳐보았다. 한의원은 온통 약재 냄새로 가득했다.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경련하고 있었다. 아이의 다리에는 검고 커다란 상처가 나 있었고 주변은 보랏빛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서연의 눈에는 방금 전 클라라의 상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할머니, 이거 어떡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할머니는 침착하셨다. 괜찮다. 잠시만 기다려라.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다. 할머니는 곧바로 약재 선반에서 몇 가지 약초를 꺼내셨다. 그리고는 노소의 절구에 넣고 거침없이 찢기 시작했다. 투박한 절구질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할머니가 찌은 약재는 이내 검은색 가루로 변해갔다. 서연은 할머니의 낡고 투박한 손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힘과 정확성에 놀랐다. 할머니는 가루를 물에 풀어 탕을 만들었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 냄새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끓인 탕을 아이에게 먹이고 남은 가루는 상처 부위에 직접 바르셨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린 서연도 과연 저렇게 해서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밤새 경련하던 아이는 거짓말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열도 내렸다. 그리고 며칠 후 검게 변색되었던 피부는 원래의 색을 되찾았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신의 손이라며 칭송했다. 서연은 그때서야 비로소 할머니가 하는 일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깨달았다. 그때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얘야, 기억해라. 서양의학이 과학적이고 정확할지 몰라도 우리 동의학은 몸 전체를 본단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직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단다. 이 벌레가 그런 놈이야. 아프리카에도 이런 놈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때를 위해 할머니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니 언젠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사용하렴. 그 말씀과 함께 할머니는 작은 유리병 하나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셨다. 그 안에는 검은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서연은 그 병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점점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어갔다.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 앞에서 느리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동의학은 점차 서연의 삶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스위스로 이민을 와서 힘겹게 청소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잊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 작은 유리병이 남아있었다. 다시 현재 서연은 클라라의 상처 앞에서 굳은 채 서 있었다. 잉그리드가 서연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뭐 하는 거야? 빨리 시트나 가라.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잉그리드는 서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듯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해 시트를 교체하는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클라라의 상처와 어린 시절 마을 사람의 상처가 너무나도 흡사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벌레가 혹시 아프리카에도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클라라의 병은 불치병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생각은 곧바로 냉정한 현실에 부딪혔다. 클라라의 병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5년 동안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였다. 수많은 연구와 검사, 치료가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런 병을 할머니의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누가 이 말을 믿어줄까? 더욱이 자신은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고는 전무한 청소부에 불과했다. 그녀가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혹은 환자를 이용하려는 사기꾼으로 볼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정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책임감이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그 약을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을까?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의술은 지식이 아니라 인술이다. 서연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었다. 클라라의 눈빛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 눈빛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아직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복도 창밖으로는 알프스의 설봉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서연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냥 모른 척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괜히 나섰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아니, 지금이 바로 그때야. 저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네가 아니면 누가 그를 구할 수 있겠어. 어릴 적 할머니는 서연에게 여러 가지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 주셨다. 서연은 기억 속에서 그 약초들의 이미지를 더듬어 보았다. 독사진해, 그 벌레에 물린 상처는 신경계와 혈관 전체를 망가뜨린다. 현대의학으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비방은 그 독을 중화시키고 몸의 회복력을 극대화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그 효과는 서연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었다. 서연은 가슴을 깊게 파고드는 책임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만약 자신이 나서지 않는다면 클라라는 며칠 후 이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터였다. 자신에게는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도 단지 세상의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외면할 수 있을까? 서연은 조용히 병실 문을 쳐다보았다. 문 너머에는 절망에 갇힌 한 생명이 있었다. 서연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음 날이 오면 반드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차갑게 식은 복도 벽을 짚었다. 희미하게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은 점차 단단하게 변해갔다. 고요한 스위스의 밤. 서연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루체른의 호수 위로 달빛이 은빛 가루를 뿌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한없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침대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달빛에 비친 병 속의 검은 가루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병뚜껑을 열었다. 훅 하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풍겨왔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무언가 쌉쌀한 약초 냄새가 뒤섞인 향. 어린 시절 할머니의 한의원에서 늘 맡았던 냄새였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봉인되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긴 투병 끝에 이제 정말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서연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8살. 세상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과 앞으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우리 강아지 왜 이렇게 울어? 괜찮아.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 작은 유리병이었다. 서연아, 이게 뭔지 기억하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찍고 빻아 만드셨던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이었다. 할머니는 힘들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으셨다. 이 세상에는 아직 과학으로 풀지 못한 병들이 많단다. 사람들이 미신이라며 비웃는 것들 중에 어쩌면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무게만큼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약은 지혜와 마음으로 만든 것이니 언젠가 꼭 필요한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소중히 간직하렴. 할머니의 눈빛은 무언가 간절하게 당부하는 듯했다. 마치 이 작은 병에 서연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는 듯이. 서연은 할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멎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씀은 서연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할머니의 유품을 그저 추억이라는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의학은 여전히 주류의학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서연 역시 현대의학이야말로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의대에 합격하지 못하자 그녀는 꿈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왔다.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고되고 외로웠다. 매일같이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자신의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려 애썼다. 하지만 어제 클라라의 눈빛을 본 순간, 그리고 그녀의 상처를 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마치 오늘을 예언한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꼭 필요한 때가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굳은 결심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클라라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 저 환자분 침대 시트 갈아드릴까요? 클라라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안색이 좋지 않은 채로 말했다. 아, 네, 부탁해요. 클라라가 어젯밤 내내 고통스러워해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서연은 침대로 다가가 조용히 시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고 목과 팔의 상처는 어제보다 더 붉고 부어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정말 없었다. 실례지만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할머니도 한의사셨어요. 클라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과 함께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안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어제 클라라 씨 상처를 보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 상처 말인가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했는지 느껴졌다. 네, 예전에 저희 마을에서도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서연은 말을 이어갔다. 혹시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실 때 어떤 벌레에 물린 건지 기억하세요? 클라라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병에 대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호기심을 보이는 서연에게 마음이 끌릴 뿐이었다. 기억해요.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검은색이고 다리가 아주 많았는데 손가락만 한 크기였죠. 현지인들은 아주 무서워하는 벌레라고 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할머니가 독사지네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벌레의 특징이었다. 아프리카에도 그런 종류의 곤충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서연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할머니가 그녀에게 남겨주신 지혜를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 클라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고열과 함께 상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병실안은 긴급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켈러 박사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켈러 박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함이 묻어났다. 진통제를 더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병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독은 신경계와 순환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인리히는 주먹을 꽉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딸의 생명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너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때 서연의 손에 든 청소도구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주머니 속의 작은 유리병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병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나서야 해. 지금이 아니면 늦어.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것이 비록 사람들에게 미신처럼 보일지라도 그녀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고 클라라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그랬듯이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생명을 살리는 것. 서연은 조용히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켈러 박사와 하인리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켈러 박사의 설명이 끝나고 하인리히가 굳은 얼굴로 돌아섰을 때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서연에게 향했다. 켈러 박사는 미간을 찌푸렸고 하인리히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할머니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말에 켈러 박사와 하인리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켈러 박사의 얼굴에는 경멸이, 하인리히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결정이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서연은 작게 숨을 들이쉬고 다음 말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에 들어섰고 그 길은 고통스럽고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의 말에 병실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켈러 박사의 얼굴은 단숨에 차갑게 굳어졌고 하인리히의 표정은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이 그저 한낱 청소부라는 사실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에 압도당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이 무슨 무례한 소리요. 하인리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분노가 응축되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우리 딸의 병은 세계 최고 권위의 의료진들이 5년 동안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할머니의 민간요법으로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하려는 거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라라 씨의 상처가 그때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지도 설득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저 진실을 말하는 떨리는 목소리일 뿐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켈러 박사가 냉소적으로 끼어들었다. 서연 씨,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이 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환자에게 근거이 없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기만 행위와 같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5년간 수백만 유로를 들여 연구했습니다. 온갖 첨단 장비와 최신 기술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소. 그런데 당신의 작은 유리병에 담긴 정체불명의 가루가 치료제라고요. 그것은 과학에 대한 모독입니다. 켈러 박사의 말은 마치 차가운 강물처럼 서연의 마음을 휩쓸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와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황된 것처럼 들리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가 결코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머니의 치료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환자는 정말로 나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혹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클라라 양의 병은 신경계와 순환계 전체에 독성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며칠 만에 나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려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켈러 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인리히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봐요. 당신이 우리 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행동은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수십 년간의 연구와 치료에 희망을 걸어왔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내 딸에게 더 이상 혼란을 주지 말고. 하인리히의 차가운 명령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괜한 희망을 품고 섣부르게 나섰다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나왔다. 그녀는 딸의 고통에 지쳐 보였다. 여보, 진정해요. 이 아이도 우리 클라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겠지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소.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나는 우리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이만 가보시오. 서연 씨,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인리히의 단호한 명령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다. 그때 병실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바, 잠깐만요. 클라라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힘겹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클라라, 왜 그래? 다시 누워야지. 엘리자베스가 황급히 다가갔지만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서연 씨,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클라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하인리히가 소리쳤지만 클라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아빠, 저도 모릅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켈러 박사님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매 순간이 고통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분이 옳다면 저는 이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병실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클라라의 절박한 외침은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다. 하인리히의 굳건했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 역시 딸의 마지막 바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서연은 클라라의 용기에 놀랐다. 그녀는 그제야 클라라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불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삶에 대한 애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짓누르는 운명에 맞서는 강렬한 의지였다. 부작용은 없었나요? 혹시라도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엘리자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가 치료하셨던 그분은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셨다고 하셨어요. 몸의 독을 완전히 빼내고 기혈을 순환시켜서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켈러 박사. 당장 이 여자를 내보내시오. 하인리히가 다시 폭발했다. 그는 딸의 마지막 소원이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하인리히, 클라라가 저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팔을 잡고 애원했다. 켈러 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의사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모든 행위를 반대해야만 했다. 동시에 그는 이 거대 가문의 딸을 담당하는 주치의로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인리히 씨,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켈러 박사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는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의 말이 옳았다. 그녀의 주장은 그들의 견고한 세계관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했다. 클라라가 힘겹게 다시 말했다. 박사님, 제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더는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듭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클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해서 서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인리히는 딸의 눈물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주먹을 풀고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서연은 그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용기는 거대한 세상의 편견과 권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말없이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한 그녀의 희망은 단지 덧없는 꿈일 뿐이었다. 서연은 홀로 복도에 서서 고요한 절망 속으로 침잠했다.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외로움이 다시금 그녀를 감쌌다. 그날 밤 하인리히와 엘리자베스는 호텔로 돌아갔다. 클라라의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병원 규정상 야간에는 보호자가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회의를 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중단시켜야 할지. 그들의 마음은 1000갈래, 10,000갈래로 찢어졌다. 서연은 야간 근무를 자원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클라라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이 괜한 희망을 심어주어 저 가족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클라라가 고통 속에서 세월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자정이 넘어서자 병원 전체가 깊은 어둠과 정적에 잠겼다. 5층 복되는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클라라의 병실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클라라는 진통제 때문에 간신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였다. 서연은 그녀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새벽 2시경 병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클라라가 눈을 뜨고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달빛을 받아 유난히 크게 보였다. 서연 씨, 아직 여기 있었어요. 네,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가자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고 온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아니요, 너무 아파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아요. 뼈마디 하나하나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진통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독은 이제 그녀의 몸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서연은 물컵을 가져와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클라라는 힘겹게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정말로 그 약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절박해서 서연은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확신해요. 클라라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럼 혹시 지금 아주 조금만 줄 수 있을까요? 제발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동시에 유일한 기회였다. 켈러 박사의 경고와 하인리히의 분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지금 약을 준다면 그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었다. 그녀는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스위스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클라라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녀의 얼굴을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울렸다. 언젠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날이 올 게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이 사람을 위해 할머니가 자신에게 이 지혜를 남겨주신 것이 아닐까. 박사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힘겹게 대답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클라라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의사도 아니고 청소부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고통받는 한 인간을 외면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인간일 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비단 주머니에 쌓인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약병이 아니었다. 그녀의 운명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정말 조금만 드릴게요. 물에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병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유리병을 기울여 검은 가루 아주 약간을 물컵에 떨어뜨렸다. 가루는 물에 닿자마자 스르르 녹아들며 옅은 갈색으로 변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탕의 색깔과 똑같았다. 서연은 컵을 클라라에게 건네주었다. 이제 천천히 드세요. 클라라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눈을 감고 단숨에 물을 마셨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쓰네요. 네, 한약은 원래 써요. 하지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클라라는 남은 물도 모두 마시고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아무 효과가 없다면 혹은 부작용이라도 생긴다면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처음 10분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클라라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고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다. 서연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런데 20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클라라의 거칠었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녀의 얼굴 근육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어떠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클라라는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이상해요. 고통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불타던 몸이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할머니의 지혜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일렀다. 그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1시간이 더 지났다. 클라라의 상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얼굴의 혈색도 조금 돌아왔고 붉게 부어올랐던 목의 염증도 눈에 띄게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 씨, 정말 신기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었어요. 클라라의 목소리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거의 울 뻔했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순찰을 도는 간호사의 발소리였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유리병을 가방에 숨겼다. 발소리의 주인은 간호사 잉그리드였다. 그녀는 평소에도 동양의학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 그녀의 아버지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병을 악화시켜 돌아가신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동양의학은 그저 미신이자 사기일 뿐이었다. 잉그리드는 평소와 달리 5층 복도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소동을 모두 들었다. 그리고 서연이라는 아시아인 청소부가 환자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잉그리드는 클라라의 병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서연과 클라라 단둘이 있었다. 클라라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잉그리드의 예리한 눈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클라라의 상태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잉그리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연을 잠시 더 지켜보다가 이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깊게 뿌리 내렸다. 그녀는 반드시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병실 안에서 서연은 잉그리드가 떠나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오늘 밤의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기적은 시작되었지만 그 기적을 지켜내기 위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안평 클리닉은 미묘한 술렁임에 휩싸였다. 5층 VIP 병실의 환자, 클라라 폰 하르트만의 상태가 놀랍도록 호전되었다는 소문이 의료진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아침 회진을 위해 병실을 찾았던 켈러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켈러 박사는 클라라의 혈압과 맥박, 천이 모두 정상 범위에 가깝게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극심한 고열과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아니었다. 클라라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병색이 남아 있었지만 어제의 그늘진 절망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따님, 어젯밤에 혹시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켈러 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클라라는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잠을 아주 푹 잤을 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요. 켈러 박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클라라의 목과 팔에 있는 상처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폈다. 검붉게 부어올랐던 염증이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고 상처 주변의 피부색도 조금씩 원래의 색을 되찾고 있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가끔 이런 일시적인 호전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니까요. 켈러 박사는 애써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감추며 전문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병세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켈러 박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클라라가 조용히 서연에게 속삭였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편안한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약의 효과가 입증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간호사 잉그리드였다. 그녀는 켈러 박사의 일시적인 호전이라는 진단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 순찰 때 보았던 서연의 모습과 그 이후 클라라의 상태가 급격히 좋아진 것을 연결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직감은 저 아시아인 청소부가 무언가 위험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었다. 잉그리드는 그날부터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평소와 다르게 5층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녀가 클라라에게 건네는 물컵 하나, 정리하는 시트 하나하나까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은근슬쩍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다. 요즘 서연이 좀 이상하지 않아. 5층 특실 환자에게 유난히 신경 쓰는 것 같던데. 글쎄 워낙 조용한 아이라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환자에게 함부로 동정심을 갖는 건 위험한 일이잖아. 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며칠 후 서연이 환자에게 무언가 정체불명의 것을 주고 있다는 흉흉한 추측까지 나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클라라의 상태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클라라의 상태는 이제 호전이라는 단계를 넘어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짧은 거리지만 부축을 받아 걷기까지 했다. 하인리히와 엘리자베스는 기쁨과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딸의 변화가 서연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차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과학을 신봉해온 그들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잉그리드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이 클랄에게 오후 차를 가져다주는 시간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복돼서 다른 환자를 돌보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클라라를 위해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아주 미량의 검은 가루를 찻잔에 녹여 넣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약을 투여해왔다. 클라라는 이제 스스로 찻잔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다. 서연이 병실로 들어가 클랄에게 찻잔을 건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잉그리드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서슬퍼런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가늘게 떨렸다. 클라라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그냥 허브차일 뿐이에요. 서연이 변명했지만 잉그리드는 코웃음을 쳤다. 허브차 내가 당신을 며칠 동안 지켜본 줄 알아요. 당신이 이 환자에게 무언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챘어요. 당장 그 찻잔 일이네요. 잉그리드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손에서 찻잔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찬물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녀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이것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허브차와는 다른 미묘하고 낯선 향이 섞여 있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당신 해고될 준비나 하세요. 잉그리드는 찻잔을 들고 곧바로 켈러 박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켈러 박사의 사무실은 삽시간에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잉그리드의 보고를 받은 켈러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서연을 호출했고 하인리히 부부에게도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 서연이 박사실로 불려갔을 때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켈러 박사와 잉그리드 그리고 막 도착한 하인리히 부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씨,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켈러 박사가 잉그리드가 가져온 찻잔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건 클라라 양에게 정체 모를 약물을 투여한 것이 맞습니까? 네. 서연의 작은 대답에 박사실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인리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당신이 감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내 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오. 그의 고함 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저는 그저 도우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클라라 씨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당신의 그 주술 같은 약 때문이 아니란 말이오. 켈러 박사가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의학적 권위와 병원의 명성이 한낱 청소부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소. 이건 명백한 상해 행위이자 사기요. 우리 가문을 상대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하인리히는 당장이라도 서연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엘리자베스가 간신히 그의 팔을 붙잡고 말렸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선인은 가장 끔찍한 악의로 오해받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그녀를 파멸로 이끌 범죄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서연 씨,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보안팀을 부를 테니 병원에서 당장 나가주시오. 켈러 박사의 차가운 선고가 내려졌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병원 밖으로 쫓겨났다. 그녀가 지나가는 복도에서 동료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일터였던 곳이 이제는 그녀를 철저히 배척하는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스위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존엄성, 그리고 어쩌면 자유까지도.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서연은 텅 빈 거리 한가운데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도, 루체른의 아름다운 호수도, 그 무엇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서연이 쫓겨난 후 켈러 박사의 사무실은 여전히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하인리히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서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굳어 있었다. 딸의 상태가 호전된 것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한낱 청소부의 무모한 실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몸 열감을 느꼈다. 클리닉의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하인리히 씨,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켈러 박사는 하인리히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클라라의 회복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이라는 것은 그의 의학적 신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것은 분명 우연의 일치이거나 환자의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감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잉그리드는 한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다. 규율을 어기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클라라가 보여준 놀라운 회복, 그것을 단순히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다. 한편 자신의 병실에서 이 모든 소동을 전해 들은 클라라의 마음은 분노와 미안함으로 들끓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 때문에 파멸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서연은 자신을 믿어주었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위해 싸워야 할 차례였다. 클라라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지난 며칠간 서연의 약을 복용한 덕분에 그녀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근육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고 뼈를 깎는 듯한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 아직 다리는 조금 후들거렸지만 분명 그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휠체어를 무시하고 자신의 두 발로 바닥을 짚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위태로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벽을 짚고 가구에 의지하며 그녀는 병실 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복도로 나선 클라라의 모습에 지나가던 간호사 몇몇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던 환자가 지금 자신의 두 다리로 복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마치 유령을 보는 듯한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클라라 양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한 간호사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클라라는 손을 저어 그를 막았다. 비켜주세요. 저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켈러 박사의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복도로 나와 이 기적과도 같은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 시각 켈러 박사의 사무실에서는 서연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논의되고 있었다. 하인리히는 서연을 상대로 수백만 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클라라가 서 있었다. 휠체어도 부축하는 사람도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다리로.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 사무실 안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인리히는 입을 벌린 채 딸의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엘리자베스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켈러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지적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의학 교과서의 어떤 페이지에도 기록되지 않은 기적 그 자체였다. 클라라, 내가 어떻게... 하인리 지엘리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클라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아버지, 저는 걷고 있어요. 서연 씨 덕분에요. 그녀는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와 서연이 쫓겨나기 전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박사님께서 그분을 비난할 자격은 없어요. 당신들이 포기했던 내 생명을 그녀가 구해냈으니까요. 클라라의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모든 논리와 권위는 힘을 잃었다. 하인리히는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충격과 혼란만이 남아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결코 병원 안의 비밀로 남을 수 없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이 이야기는 스위스의 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넘겨졌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렸다. 충격 스위스 최고급 안락사 클리닉에서 벌어진 불법 의료 행위. 한국인 청소부 재벌가 딸에게 정체불명의 약물 투여. 기적인가? 위험한 사기인가? 기사의 내용은 철저히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었다.
클라라의 극적인 회복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축소 보도되었고, 서연의 행동은 의료 면허도 없는 이민자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범죄 행위로 매도되었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안평 클리닉의 명성과 하버만 가문의 비극, 그리고 동양에서 온 미스터리한 청소부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까지 전해졌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글로벌 제약회사 피파이저의 유럽 본부.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안평 클리닉에 대한 기사들이 떠 있었다. 유럽 지부장 로버트 해밍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버만 가문의 딸, 클라라 폰 하르트만이 앓고 있던 병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개발해온 신경독 치료제 NB 허기비릴의 핵심 타깃 중 하나였습니다. 임상 3상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만약 이 한국 여성의 민간요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가 투자한 수십억 달러는 물론 앞으로의 시장 전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한 연구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하지만 국장님,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일 뿐이지 않습니까? 미신에 가깝다고 봐야죠. 해밍스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환자가 실제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론을 통제해야 합니다. 언론과 의료계를 동원해 이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저 한국인 여성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앞선 거대 자본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작은 기적의 싹을 짓밟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당장 월세를 낼 돈도 없었다. 휴대폰에는 비난과 조롱이 섞인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기사를 보았다. 마녀, 사기꾼, 불법 체류자, 온갖 끔찍한 단어들이 그녀에게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서연은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클라라를 구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기적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안평 클리닉의 사건이 전 유럽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그날 오후, 하인리히 폰 하르트만 가문의 대저택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넓은 응접실에는 하인리히,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그리고 아들 루카스가 모여 있었다. 클라라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동조차 힘들던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창가에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격렬한 논쟁 소리가 그녀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버지, 지금 우리 가문이 유럽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문들은 우리를 미신에 빠진 재벌가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폰 하르트만 가문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겁니다. 루카스의 목소리는 차갑고 격앙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부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실용주의자였지만 지금 이 상황만큼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심각했다. 그는 가문의 사업을 물려받을 장남이었고 특히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가 추진하던 거대 제약회사 파이저와의 인수합병 계약이 이번 스캔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루카스, 내 동생이 살아나고 있잖니. 이건 기적이야. 엘리자베스가 반박했지만
루카스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켈러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이저 측에서는 이미 우리 가문이 비과학적인 행위를 옹호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한국 여자를 경찰에 넘기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스캔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인리히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기적은 그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딸의 회복에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루카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폰 하르트만 가문은 명성으로 쌓아 올린 제국이었다. 이 스캔들은 그 견고한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하인리히, 자네는 우리 클라라가 걷는 것을 보지 않았나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섰다고. 그게 어떻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단 말이야. 엘리자베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에게는 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나도 모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는 안 돼. 언론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켈러 박사도 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군. 하인리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는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가졌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클라라가 조용히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떤 폭풍보다 강했다. 루카스 오빠, 이제 그만해요. 클라라의 목소리에 모두가 멈춰 섰다. 루카스는 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시체처럼 창백했던 그녀는 이제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클라라, 네가 왜 여기 있어? 아직 몸도 성취하는데. 이 문제는 오빠에게 맡겨. 아니요, 오빠, 이건 내 문제예요. 그리고 오빠는 내 생명을 사업과 맞바꾸려 하고 있어요. 클라라의 직설적인 말에 루카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인리히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무슨 소리니? 클라라, 그런 게 아니란다. 엘리자베스가 안타깝게 말했다. 맞아요. 엄마, 오빠는 지금 우리 가문의 명예와 사업 이익을 위해 저를 버리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연 씨를 희생시키려 하고요. 저를 살려준 사람을요. 클라라는 루카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빠는 파이저와의 계약이 중요하겠죠. 수십억 유로가 달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제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서연 씨의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루카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클라라의 말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었다. 나는 서연 씨를 절대 희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내가 직접 세상의 진실을 말할 거예요. 클라라, 무슨 소리냐? 기자회견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인리히가 소리쳤다. 네, 아버지.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제가 직접 제 두 발로 걸어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폰 하르트만 가문의 딸이 어떻게 불치병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기적을 선물했는지. 클라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용기를 얻었다. 하인리히는 딸의 굳건한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루카스의 말이 옳았다. 사업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한 아버지로서 딸의 용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이것이 단순히 사업 스캔들을 넘어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정의로운 싸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루카스, 이 일은 더 이상
네 사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문제야. 나는 클라라의 뜻을 따르겠다. 하인리히의 말에 루카스는 분노에 찬 얼굴로 응접실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인리히 정말 잘 생각했어요.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클라라는 서연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이미 짐을 싸서 당장이라도 스위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녀는 망설였다. 익명의 전화번호였다. 혹시 자신을 비난하는 또 다른 전화일까 두려웠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서연 씨, 저 클라라예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랑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클라라 씨, 괜찮으세요?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히 나서는 바람에. 아니요, 서연 씨, 제가 죄송해야죠. 제가 나서지 못해서 서연 씨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클라라는 이틀 후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제가 직접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서연 씨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제 곁에 서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망설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온 세상의 비난이 쏟아질 그 자리에 나선다는 것은 마치 사자의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클라라의 목소리에 담긴 굳은 신뢰와 용기는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네, 클라라 씨,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을 쓸어내리는 듯했다. 전화가 끊긴 후 서연은 짐을 다시 풀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리병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가루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였고 지혜였고 그리고 그녀의 운명이었다. 창밖으로 루체른의 야경이 반짝였다. 서연의 마음속에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우기 위한 가장 큰 전쟁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루체른의 한 호텔 컨벤션 홀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 열기로 뜨거웠다. 수백 대의 카메라와 수십 개의 마이크가 무대를 향해 설치되어 있었고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에 빈틈을 메우고 있었다. 폰 하르트만 가문이 주최하는 긴급 기자회견 소식은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재벌가 딸의 놀라운 회복과 그녀를 구한 한국인 청소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정확히 오후 2시 홀의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문을 향했다. 하인리히, 엘리자베스 부부와 루카스, 그리고 마리아의 뒤를 따라 클라라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녀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지난 며칠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빛났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클라라의 실제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녀의 사진만을 접했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은 기자들의 모든 질문과 의문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무대 위에 길게 놓인 테이블에 앉은 클라라는 마이크 앞에 섰다. 홀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폰 하르트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힘있고 명료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긴장한 채 그녀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5년 전 저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원인 불명의 곤충에 물려 신경계와 순환계에 치명적인 독이 퍼지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독일, 미국, 영국의 최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은 한결같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선택으로 이곳 루체른 안평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고통 없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홀은 숙연해졌다. 클라라의 담담한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하지만 박사님들은 그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모두가 그녀의 행동에 숨을 죽였다. 그녀는 홀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그녀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심지어 가볍게 뛰어보는 신용까지 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생명력과 활력이 넘쳐 흘렀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기록했다. 이것은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살아났습니다.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한 사람의 지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클라라는 다시 무대로 올라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무대 뒤편, 그녀의 가족들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서연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녀는 의료 면허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진정한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지혜가 저를 살려냈습니다. 호라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루카스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 하인리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클라라, 진정해.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어. 의학적 권위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해. 루카스는 켈러 박사가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켈러 박사님,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자가 원인 불명의 희귀병에서 며칠 만에 회복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켈러 박사는 순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루카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이 자리에서 서연의 행위를 가짜라고 단정 지어주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켈러 박사는 이미 클라라의 놀라운 회복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학적 신념만을 고수할 수 없었다. 하버만 씨,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켈러 박사의 대답은 루카스에게 치명타였다. 그는 클라라의 회복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애매모호한 대답은 기자들에게 더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루카스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클라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함께 섰다. 서연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할머니에게 전통의학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동양의 의학이 서양의 의학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서양의학이 분석과 세분화를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때로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동양의학은 몸과 마음, 자연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의학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심은 홀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의 지혜와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기자들은 그녀의 진솔함에 감동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홀은 혼란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질문했다. 동서양 의학의 만남,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다. 기적인가 아니면 현대의학이 놓쳤던 부분인가. 모든 언론의 논조가 바뀌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클라라의 병실을 찾아갔다. 클라라는 이제 침대에 앉아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정말 무서웠는데 서연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클라라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저야말로 클라라 씨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클라라 씨 덕분에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국적도, 사회적 지위도, 언어도 달랐지만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적이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구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찾아주었다. 며칠 후 스위스 정부에서는 서연에게 특별 의료연구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하인리히 폰 하르트만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서연에게 클라라의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켈러 박사는 서연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 씨,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당신의 지혜가 우리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던 퍼즐 조각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동양의 전통 지혜와 서양의 현대 과학이 만나는 새로운 의학의 장이 열린 것이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편견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성우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동서의학 통합연구원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료연구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알프스 산맥의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안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적들이 탄생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늘 한서연이 있었다. 30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때의 순수함과 차분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제 서연 박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연구원의 책임자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직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의술은 책상 위 연구가 아닌 고통받는 사람들과 직접 교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서연은 연구원 1층에 마련된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었다. 며칠 전 독일에서 온 중년 남성 한스 씨였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였는데 기존 치료법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환자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다. 한스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서연은 이제 유창해진 독일어로 물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독일어와 영어, 프랑스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서연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어제부터 손떨림이 많이 줄었거든요. 밤에도 잠을 더 깊이 잤어요. 한스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맥진법과 현대의학의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그의 상태는 확실히 호전되고 있었다. 서양의학이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신경계의 미세한 흐름을
그녀는 맥을 짚는 것만으로도 읽어낼 수 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서연이 처방전을 작성하고 있을 때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클라라였다. 3년 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창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그녀가 서 있었다. 서연 미안해. 진료 중인 줄 몰랐어. 아니에요. 클라라 씨, 이제 막 끝났어요. 한스 씨가 나간 후 클라라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국경과 시간을 초월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막 돌아왔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클라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유엔 세계보건기구의 특별 자문위원이 되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오지에서 서연이 개발한 전통 의학 키트를 활용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었다. 케냐에서는 말라리아로 죽어가던 아이가 서연이가 만든 약으로 완전히 나았어. 현지 의사들도 깜짝 놀랐지. 그래서 케냐 정부에서 우리에게 정식으로 의료 지원을 요청했어.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의 지혜가 이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까지 구하고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오세요. 공동 연구를 논의하러요. 서연의 성공 소식은 한국에도 전해졌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한국의 의료계도 이제는 그녀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의사와 한의사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오후 3시 연구원 회의실에는 서울대 의과대학 김 교수와 연구팀이 도착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합의학 전문가였다. 서연 박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한 사례는 처음 봤어요. 김 교수는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다. 서연은 여전히 박사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국과 스위스 간의 의료교류 협정, 공동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전통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계획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한국의 젊은 한의사들을 이곳으로 연수 보내고 싶어요. 서연 박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면 미래의 통합의학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김 교수의 제안에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한국의 후배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김 교수와 함께 연구원 곳곳을 둘러보았다. 최첨단 장비들과 함께 전통 약재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을 보고 김 교수는 계속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시설을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클라라 씨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서연이 창밖에 알프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감사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서연은 연구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이곳에서는 루체른 호수와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원 한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약초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리병을 꺼내 들었다. 이제는 완전히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연구원에서 그 성분을 분석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원래의 병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없었다. 할머니, 오늘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저희 연구를 정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의 젊은 의사들도 여기 와서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지혜가 정말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 묻어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뿌듯함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클라라가 올라온 것이었다. 서연, 여기 있었구나. 혼자 뭐 하고 있어? 그냥 할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한 소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클라라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힘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서연이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클라라 씨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절망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알프스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3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편견과 무지로 가려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동양의 오랜 지혜가 서양의 과학과 만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향은 이제 이곳 루체른에도, 그리고 그녀가 닿는 세상 모든 곳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버텨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아가고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이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고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내일의 환자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독일의 류마티스 환자, 프랑스의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 이탈리아의 소화기 질환 환자, 기존 치료법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확신했다. 할머니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나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